자, 이번에는 재화가 그렇게 공급에 따르면 당연히 용역도 재화, 용역 같이 한 단어처럼 움직이는 것이긴 한데요. 이 용역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사람의 힘이란 말이죠. 사람의 힘을 우리 또 다른 그 세법 관련된 교재에서는 얘를 또 역무라는 단어로도 써요. 여기 용역, 용역은 사람의 힘이라는 뜻인데 얘를 역무라고도 불러요. 역무는 앞에 역자는 한자어로 힘역자예요. 그다음에 무자는요 일할 때 업무, 그래서 힘쓰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사람의 힘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힘에는 이런 완력도 있고요. 노동력 말하는 거죠. 완력,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하우, 컨설팅하는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린 다 용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용역은요 언제가 공급시키냐? 우리 재화일 때는 인도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이게 공급시기의 기준 용어라고 한다면 이 용역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역무 서비스 얘가 제공이 완료된 때예요. 완료된 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미용실에 가면 들어갈 때 돈 내요, 나올 때 돈 내요 물어봤잖아요. 그죠? 영무는 사람의 기술은 또는 이런 노하우, 컨설팅 뭐 할 거 없이 그 목적이 완성됐을 때 그때가 기본적으로 용역이 공급 시기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으면 아니죠. 물론 계약 관계에 따라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 형태에 똑같이 나와 있죠. 장기 할부 판매,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용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재화는 이런 거 알겠는데 용역도요? 왜 없어? 변호사가 그 사람은 지식을 갖다가 우리한테 파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데 진행 끝날 때 돈 다 준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은 착수할 때 착수금 달라 그러죠. 착수금은 일종의 계약금이죠. 그다음에 1차 공판이 끝났을 때 얼마, 뭐 2차 공판이 끝나면 거기 결과를 어느까지를 갖다가 계약을 먼저 해놓고서는 그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물 완성되는 것처럼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거기 거시기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전직 누구분 변호사 이름도 되게 사람 많이 떴죠. 욕 되게 많이 먹었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장수할 거야 그래서 욕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욕할 이유는 뭐 없는 것 같고 그 사람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니까.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감사한다 그랬으면 한 방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기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도 장기 할부 판매처럼 이런 경우가 다 똑같이 다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서비스는요 제공이 완료됐을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건 알겠어요. 이제는 완료된 때 시설물 같은 경우 여러분이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펜션 같은 거 만약에 빌렸다면 그게 언제 저기 용역이 공급되는 거예요. 용역은 이렇게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제가 임대해주면 그게 용역이라 그랬었죠.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거 용역이에요. 그 언제가 공급 시기예요? 내가 그거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당연히 공급 시기가 돼야 되겠죠. 돈 냈다고 공급 시기다? 예전에 한번 여름철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글램핑장 있잖아요. 글램핑장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거기 글램핑장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서 거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속한 날짜 있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청소 중인데요. 아직 사용 못 합니다. 근데 거기 홀라당 불나고 타버렸어. 내 책임인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용한 게 아니잖아. 계약은 했어. 거기 임대하겠다고 자기를 걸어놓기는 했는데 거기 청소 중이었잖아. 그럼 내가 청소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즉 용역의 이런 공급 시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공급 시기는 내가 그걸 사용하고 할 수 있을 때예요. 청소할 때면 내가 사용 못 하잖아. 이게 은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보실 거 아니에요. 캠핑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름 되면 가시겠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용역이에요.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본다? 내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다. 그다음에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목요일 날 그런 거 빌리는 거하고 주말에 빌리는 거하고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어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해운대 사람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어저께 화면에서요, 작년도 이 날짜하고 그다음에 그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다로 그냥 설명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간주임대료 한번 봐요. 간주 공급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번엔 간주 임대료를 보는데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건물주가 건물을 갖다가 빌려줬네요. 그러면 그 건물을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해서 뭐를 내야 돼요? 두 가지를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물을 빌린다 그러면 보증금 내야 되죠. 우리는 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불렀어요. 임차 보증금 얼마를 냈냐면, 건물이 좋아서 1억 원 냈다고 칩시다. 1억 원 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되죠? 매달 이 건물을 사용한다면 월세 내야 되겠죠? 월세도 내야 돼요. 월세는요, 100만 원 합시다. 자, 이 월세 원래 필요하다면 관리비 있죠. 관리비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관리비도 별도로 낼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관리비는 자기네가 쓴 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규모가 좀 작거나 그러면은 한꺼번에 퉁쳐서 뱉던데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이 동네는 보니까 이 지역은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빌리게 되면 월세 따로 받고 거기에 또 저기 관리비라고 해서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별도로 또 받더라고요. 그게 여하튼 여기는 그래. 다른 지역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다 그러나? 여하튼 그것도 계약하기 나름이긴 한데, 하여튼 거기 전기료가 자기가 쓴 거 빼놓고 가스, 도시가스나 전기, 이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만큼 내고, 그 이외에 이제 공용 전기료라든지 청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별도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월세라는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월세라는 것은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한 양에만큼 거기 비례해서 내야 되는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스료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월세 안에 그걸 포함시켜서 받는 곳도 있고, 월세 안에 그걸 포함시키지 않고 또 별도로 받는 게 있으면 결국 이것도 월세잖아. 그럼 월세를 아예 그렇게 받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여지껏 뭐 이렇게 여기 멀리 와가지고서는 제가 원룸을, 오피스텔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긴 했었는데, 지금 저도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서 청구할 때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청구 안 해요. 제가 있었던데 청구할 때도 월세면 월세 안에 그게 다 포함돼서 월세 얼마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져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월세가 비싸면 월세로 비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월세가 35만 원이에요. 그 원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러면 35만 원이면 싸다 비싸다? 여기서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의 관리비가 5만 원이야. 그럼 월세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해져서 40만 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여기 북대 후문 쪽에 보니까 월세가 37만 원이야. 근데 거기는 그런 거 다 포함됐어. 여기는 월세는 35만 원이야. 5만 원 별도야. 헷갈리겠죠? 어디 선택해야 돼?
보편적으로 이런 그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내 주머니에서 확정되게 나가는 금액, 전기료나 가스료는 제외하고 얼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와 그다음에 나눠서 이렇게 받는 경우 이거는 한 일종의 눈속임이잖아요. 일단은 잡아놓고 얘 별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 골랐던 사람 여기보다 2만 원이 더 싸네? 아 뭐야 3만 원 더 내야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건물주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 일단 귀찮아서라도 그냥 온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뭐야 뻥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자 일단 월세만 따지고 임차보증금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월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달 월세 지금 100만 원 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도 건물주한테 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월세 100만 원. 이 사람 사업자니까 지금 임차한 사람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100만 원 월세 청구하려면 월세 1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만 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겠죠. 왜? 사업자니까. 그죠? 그래서 월세 100만 원에다가 이 옆에다가 뭐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매달 얼마를 내야지 되느냐면 월세로 110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지고서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알죠. 이 거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주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여기 매달 10만 원씩 부가세 예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갖다가 10만 원 1년 동안 120만 원을 받는데 그거 갖고 안 된대요. 부가세를 더 내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임차보증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즘 이자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서요. 이자율이 지금 1%밖에 안 된대요. 예금 이자율이. 1%도 안 된다고 얘기해. 우대금리까지 다 해야지 1% 될까 말까. 그럼 1억 저기 통장에 넣어 놓으면 1년에 얼마 받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이자율이.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이자율 1%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1억에 1%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에 1%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 되겠죠. 그죠? 이 100만 원 1년 동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도 결국 자기 돈이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의해서 이자 소득, 이자가 생긴 거니까 이것도 월세 일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생겼는데 그걸 임마이 포켓하면 그것도 임차료의 일부라고 보고 여기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 부가세 예수금 내래요. 부가세 납부하래요. 이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면 내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자가 생겼는데 내가 나한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내가 나한테 발행하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간주자가 들어간 건 다 앞에서 배웠던 간주공급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증명서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란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할 때 용어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기억하세요. 뭐라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10% 보증금, 이자 거기 10%를 갖다가 저기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간주임대료라고 불러요. 근데 공급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죠. 공급 시기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이 건물을 임대해주고 그렇게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만약에 일기 예정 기간 동안이라면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죠. 1월까지 3개월 동안 다 임차를 해서
그 기간이 발생했다면 이자 계산할 때는 기간을 언제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1월부터 3월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가 공급 기간이에요. 공급 시기. 그러면 그 날까지가 완료가 되면 이자를 그 기간 동안에 계산해서 걔에 대한 몇 퍼센트? 이자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된 이자의 10%를 뭘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건물주들한테 이 부가세 예수금,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걸 갖다가 징수할 목적으로 부자들한테 또 세금을 걷자. 그래서 국세청에 어떤 사람이 이걸 기발하다 그래갖고서는 시행을 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나 지금 더 비쌀지도 더 비쌀 거야 아마. 제가 저기 이랜드나 그 피자헛 다닐 때 지금 서울의 중심가라고 하는 명동하고 종로에다가 저희 직영점이 있었어요. 거기 직영점 특히 명동 같은 데는 거기 임차 보증금이 보통 60억이 넘어요. 보증금이 60억. 물론 말도 안 돼. 저기 서울 종로에 거기 2층 3층짜리인데 1층, 2층 피자헛 매장인데 거기 보증금이 35억이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겠죠. 국가에서는 이런 건물주들한테 보증금에 대한 이자 나오는 거 거기다 세금 때리자 해서 그걸 시행했어요. 그 돈 누가 냈을까?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이네. 왜? 건물을 갖다 계약할 때, 임차 계약할 때 간주임대료 저거 나오는 거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서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결국 누가 또 피해를 본 거예요? 임차인들. 저기 돈 있는 사람들이 호락호락 자기 주머니에 돈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금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계약하기 싫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 돈 자기가 내겠다 그러고 아쉬운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쉬워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쉬워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거기다가 그런 그 황금 쌀아기 땅을 갖다가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섰는데 자기가 그 돈 단돈 얼마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자고요.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그 밑에 예전에 국민연금공단 법원 자리 있었던 자리 지금 저쪽 혁신으로 옮겨갔죠. 그 앞에 건물들 많잖아요. 그 건물들 지금 빼곡하게 사람들 많이 차 있나요? 다 비어 있나요? 거기 들어온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같은 거 내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건 삶의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 구하려고 거기 가서 면접 봤을 때 나 뽑아줬으면 이렇게 말하죠? 왜? 그건 의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을 쓰지 못해 안 될 경우는 없을까요? 삶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도 대우받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요, 어디 가도 똑같은 취급받는 건 매한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내 인생이 한 시간이 8,530원밖에 안 돼야 되죠? 누구는 그 시간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네들이 그렇게 할 동안 그 돈 있는 사람들도요, 원래 그 재산은요 3대를 못 간다 그랬어요. 관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뭐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 돼보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했어요? 조건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절실함, 그게 덜했던 거야. 아니면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거 그거보다 더한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여지껏 지내면서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선택한 거, 또 잘못 선택한 것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걸 보편적으로 싫어해요. 그럼 그 결과도 매한가지 똑같아요. 있는 재산도 까먹게 돼 있어요. 참 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내보니까. 근데 재밌게 그 게임에서 즐기려고 하면요, 내가 참여해서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 해볼 것도 생기고 그러지.
항상 탓만 하고 난 노력하지 않고 뭐든지면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알아서 되는 게 있는데 얘는 거꾸로 안 좋은 쪽으로 알아서 돼. 여러분 경험은 안 그랬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저기 무슨 과목 무슨 뭐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 시간은 똑같았겠죠. 그 시간에 앉아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 달라졌잖아요. 그 왜 옆에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보셨겠죠. 근데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내가 그 시간에 더 재밌어 하는 거. 아, 그 시간에 노래를 하면 뭐죠? 노래? 춤? 그거 알지 않았어. 그거 했다면 괜찮잖아. 나 어저께 또 저것도 봤네. 나태주 그 세계 랭킹 1위잖아요. 태권도에서 그 사람이. 그 미스터 트롯 나오는 사람 나태주라고. 미스터 트롯 나오는 사람이 그 하이마트인가? 거기 광고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태권도 잘한다고 지금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뜨니까 퓨전을 시킨 거야. 태권도와 노래도 잘하니까 트롯을 갖다 나와서 자기를 이런 쪽에 예능 쪽에 알리니까 이거 돈이 마구마구 되네. 이 사람 능력은 원래 갖고 있던 거 똑같았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도전하는 것도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길은 반드시 열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돈 못 벌어요? 사업 성공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또 한번 보니까 거기 은퇴하고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도 그 나이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살아본 역사상 그 나이는 그때는 반드시 오죠. 그런 것도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거, 내가 알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봐요. 여기 임차보증 간주인데 세금 지금 걷는 것까지 그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걸 그렇게 고심해서 국세청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다 이렇게만 세원을 즉 세수 더 증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더만 결국 피해는 이쪽에서 보고 있어. 임대료가 더 비싸진 케이스인가. 그죠? 그러면 또 누구한테는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제가 이거 얘기 들었던 게 벌써 10년 넘었어요. 근데 안 고치잖아. 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세 더 들어오는 건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내요? 임차인에게.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인가?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인가? 하여튼 세금만 더 쥐어 짜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시면서도 이런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 물론 아니겠고요. 이런 돌아가는 것들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많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서 판단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좀 더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 시간이 한 시간이 더 소중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간주봉 임대료 간주 뭔지 아셨겠죠? 이런 걸 우리 간주 임대료라고. 그러고 보니까 간주 공급도 그렇고 간주 임대료도 그렇고 부가세 예수금 돈 내란 뜻이죠.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간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장소. 거래 장소는 지금 여러분 90 몇 페이지냐면 거래 장소 어디 나왔더라?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 6번에 거래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은 한 우리 점심시간까지 25분 남았거든요. 저기 오늘 배웠던 97페이지에 재화의 공급 시기 서부터 특히 중심적으로 잘 받으셔야 될 거는 98페이지의 주의. 거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뭐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98페이지의 그 교재를 보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죠. 상품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상품권을 갖다가 저기 공급한다, 팔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종이 쪼가리 판 거예요. 그때 그 공급식이 아니에요. 그 상품권을 산 사람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매장에 와서 교환할 때 그때가 공급식이에요. 뭐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상품권 못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공급식일은 언제가 공급식이다?
상품으로 교환할 때, 즉 이건 말로 할게요.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상품권을 사가요. 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0만 원 처변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대변에다 뭐라고 써야 되나?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보통 회사에서는 써요. 상품권을 종이 쪼가리 팔고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아놨다는 뜻이에요. 이걸 팔았다고 상품 매출이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죠. 됐어요? 그랬다가 이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 차변에 선수금 없어지면서 상품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수익이에요. 이거는 재무회계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상황과 여기 지금 상품권을 여기 부가세법에서 지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상품권이 회수되면서 물건 교환할 때 그때가 공급시기예요. 이런 걸 한 번 정도 들어두면 안 까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이해 못하고 이거 들어보지 못했으면 교재만 읽어봐서 잘 왔다리 갔다리 머릿속에 헷갈릴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볼 거 있나?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폐업시 잔존재화 나와 있죠. 폐업시 잔존재화는 우리 아까 배웠던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건데, 폐업시 뭐뭐뭐 하여튼 나오잖아요. 무조건 폐업이래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뭐 그 기준일이 뭐 공급가액이 아니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아니면 공급되는 시기 뭐 다 나오더라도 무조건 폐업이래요.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구분할 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시간은 제가 수업은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거기 영세율과 면세 전까지 100페이지요. 거래 장소까지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파란색 글자가 써있는 거는 기출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이니까 거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부가세 그 영세율, 면세 나머지 부분까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